알바칼리는 끔찍한 비밀을 숨긴 아파트에서 8년을 살았다. 사라진 바리스타 빈첸조의 유해가 평범한 저널 오토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수업 중에 그녀의 학생이 실수로 하이힐로 가구를 손상시켜 우연히 발견했다. 이제 경찰은 누가, 왜 이 모든 세월 동안 음악 선생의 평범한 집에 빈첸조를 숨겨두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23년 3월 16일 팔레르모 중심계에서 즉시 경찰의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다. 56살의 음악 선생 알바 칼리가 학생과 함께 평소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여학생이 실수로 하이힐로 저널 오토만의 덮개를 뚫었다. 덮개가 밀려나자 촘촘한 회색 방수포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미라화된 유해가 나타났다. 며칠 후 이것이 6년 전에 실종된 바리스타 빈첸조 P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다. 오토만은 모듈식 소파의 일부로 보였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인테리어에 잘 어울렸다. 2019년에 그 다리가 수리를 받았는데 이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에게 중요해 보였다. 오토만 내부에서 수사관들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깔아놓은 건축용 실리카겔층과 냄새 방지와 벌레 퇴치를 위해 사용된 캄파 비누 조각들을 발견했다. 바로 이것이 유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게 해준 것이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이웃들은 단 하나의 이상한 에피소드만을 기억했다. 약 6년 전 한밤중에 큰 소음이 있었지만 당시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수사는 즉시 2명의 용의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알바칼리는 빈첸조를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불안감을 보이지 않았고 빈첸조가 저녁 방문 후 그냥 떠났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그녀의 이웃인 산드로 엘리였다. 42살의 가구 복원업자였다. 그의 DNA가 오토만 덮개에서 발견되어 즉시 카라비니에리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공식 보고서에서 카라비니에리들은 산드로가 가구 수리 중에 빈첸조의 유해를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가설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의 직업이 그런 조작에 완벽하게 적합했고 가구에 남긴 그의 DNA 흔적이 직접적인 증거로 보였다. 그러나 곧 이 이론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법의학 전문가가 명확히 했다. 유해 보존에 사용된 실리카겔이 정확히 2017년 5월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이는 미라화의 특성과 화학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때 산드로는 팔레르모에 없었다. 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는 공식 문서와 증인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설이 반박된 후 카라비니에리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재검토해야 했다. 산드로의 알리바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빈첸조가 알바칼리의 아파트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왜 산드로는 소유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오토만 다리를 수리하기로 했을까? 2019년 4월에 산드로 L은 알바칼리로부터 작은 주문을 받았다. 오토만 가구 다리의 간단한 복원이었다. 작업에 대해 그는 40유로라는 적은 금액의 청구서를 발행했는데 이는 팔레르모에서 그런 서비스의 표준 가격에 해당했다. 로마 거리에 위치한 복원 작업장의 문서들이 수리 사실을 확인해준다. 주문서에는 알바의 명확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로마 거리 218번지. 가구 다리 수리 자체는 완전히 평범한 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4년 후 같은 오토만 안에서 빈첸조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에 중요하게 되었다. 신문에서 산드로는 왜 가구 소유자와 추가 합의 없이 수리를 진행했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알바가 다리를 고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설명했다. 오토만이 흔들렸고 불편을 주었는데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적은 돈으로 빨리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복원 작업장의 문서들이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산드로는 실제로 특정 오토만의 특정 다리 수리 주문을 받아 실행했다. 상황은 평범해 보였고 영수증과 완료된 작업 서류로 완전히 확인되었다. 수사는
산드로가 오토만이 내부에 뭔가 특이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세부 검사 결과 오토만이 내부에 합판 프레임으로 특별히 덮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이 제품 내부에 대한 시각적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다. 산드로는 수리할 때 내부를 열지도 않고 단지 외부에서 다리를 강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덮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했다. 수사가 사실들을 파악하는 동안 지역 언론은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했다. 기자들은 산드로가 작업 중 장갑을 착용하는 습관에 주목했는데 이를 지문을 숨기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드로 자신은 가구 레커와 페인트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의학 증명서를 제출했다. 알레르기는 사건보다 훨씬 전에 받은 알레르기 전문의의 문서로 확인되어 이 추정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 단서를 검증 대기 중으로 표시했다. 산드로에 대한 가설이 거의 완전히 배제될 것 같았을 때 파리시의 병원에서 공식 퇴원 기록이 왔다. 문서에 따르면 2017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산드로는 다른 도시에서 계획된 외과 수술을 받고 있었다. 의료 기록과 공식 서류들은 설득력이 있었고 카라비니에리들은 빈첸조의 유해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그가 팔레르모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증을 받았다. 받은 문서들과 증인 증언들이 산드로 엘위에 대한 의혹을 거의 완전히 해소시켰다. 그의 인물은 2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한 가지에서 불분명함을 유지했다. 가구가 내부에 발견될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알바가 정확히 이 오토만을 산드로에게 수리하도록 주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산드로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보류하면서 필요시 다시 돌아올 권리를 유지했다. 왜 빈첸조의 친구들은 그가 크루즈선에서 일하러 갔다고 확신했을까? 공식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2017년 5월 13일 빈첸조의 친구들이 팔레르모 중심가 근처에서 전통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는 비공식적인 송별 파티였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다. 빈첸조는 코스타 크루즈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일을 시작할 계획에 대해 지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런데 파티 다음 날 아침 빈첸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여행 의도를 알고 있었다. 몇 년 후 경찰이 빈첸조의 이메일 계정을 심층 조사했을 때 친구들 중 누구도 경보를 울리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졌다. 빈첸조가 실종된 이틀 후 그의 이메일이 코스타 크루즈 인사팀에 이력서를 보냈다. 그 후 이메일이 자동으로 자동 응답기를 활성화했는데 그 텍스트는 간결하지만 명확했다. 나는 배에 있고 선박에서 일하고 있다. 라보로 인 라베. 자동 응답은 세계 표준시 UTC 기준으로 8시 12분에 활성화되었는데 마치 빈첸조가 이미 바다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빈첸조의 친구들이 바로 이 자동 응답을 보고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놀라지 않은 것 같다. 그는 항상 바다를 꿈꿨고 새로운 인상을 원했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경찰에 말했다. 우리는 그가 이미 배에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곧 떠날 거라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수사는 정확히 누가 빈첸조의 이메일에서 자동 응답을 설정할 수 있었는지라는 핵심 질문을 놓칠 수 없었다. 카라비니에리 기술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응답기 활성화는 알바 칼리의 아파트에 속한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다. 빈첸조가 이 설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정도의 질문은 카라비니에리들의 집중적인 관심에 남아 있었다. 기술 전문가는 자동 응답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정에 로그인하고 특정 텍스트를 지정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행동 자체는 단순해 보였지만 출발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었다. 언론의 정보가 공개된 후 빈첸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실종을 연출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빠르게 나타났다. 출판물에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선박으로의 출발 착각을 만들어 실제로는 검은 일, 즉 비공식적으로 일하러 갔을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
문서나 세금 보고서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크루즈선에서 특히 저임금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이론은 처음에는 충분히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회사의 공식 데이터 검증까지 이를 열어둔 채로 놔두었다. 수사관들의 요청이 마침내 코스타 크루즈 사무실에 도달했을 때 인사팀에서 공식 서신이 왔다. 문서에는 직접적으로 적혀 있었다. 코스타 크루즈 회사는 빈첸조 피 시민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인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정된 기간에 우리 선박 중 어디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식 서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빈첸조가 실종을 연출하고 어딘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했다는 이론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이제 경찰은 빈첸조를 마지막으로 본 핵심 장소인 알바 칼리의 아파트에 다시 주목해야 했다. 크루즈선으로의 자발적 출발 가설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후 빈첸조 실종의 열쇠가 바로 자동 응답이 설정된 그 아파트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는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세밀하게 복원하고 음악 선생 알바 칼리의 아파트에서 직접 일어난 사건들을 파악하기로 했다. 왜 오토만 다리에서 빈첸조가 아닌 알바의 피가 발견되었을까? 2023년 3월 18일 법의학팀이 로마 거리 벨몬테의 알바 칼리 아파트에 다시 왔다. 그들은 빈첸조의 유해를 숨기고 있던 오토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의 관심을 즉시 끈 것은 이전에 수리된 가구 다리에 있는 작은 마른 피 방울이었다. 샘플을 카라비니에리 실험실로 긴급 분석을 위해 보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피는 희귀한 영형 음성 혈액형을 가진 알바 칼리의 것이었다. 추가 분석은 그 안에 미세한 강철 부스러기 입자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범죄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이는 부상이 정확히 가구 볼트, 이른바 7/90 크기의 컨퍼맥과의 작업 순간에 입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 볼트들은 2017년 시기에 가구 조립에 널리 사용되었다. 사진 고정을 사용한 가구 검사가 전문가들의 결론을 완전히 확인했다. 컨퍼맷 7/90 볼트가 오토만 고정부 사진에서 명확하게 찍혔다. 전문가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알바가 정확히 이 고정 장치를 조일 때 상처를 입었다. 카라비니에리들은 즉시 알바가 외부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유해를 가구 안에 넣고 옮길 수 있었던 물리적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확인했다. 내부에 유해가 있는 오토만의 무게는 약 63kg이었다. 프레임과 합판 구조를 고려하면 총 무게는 거의 90kg에 달했다. 역학과 운동학 전문가들이 수사관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보조 재료, 특히 일반 담요와 지렛대 원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리 강하지 않은 체격의 여성도 독립적으로 그런 무게를 옮길 수 있다. 물리적 시나리오의 추가 증거는 알바 아파트의 마루에 명확하게 고정된 긁힌 자국들이었는데 이는 오토만이 현관문에서 최종 설치 지점까지 이동한 방향과 일치했다. 한편 언론에는 대안적 가설이 나타났다. 알바가 나중에 2019년에 오토만이 이미 은신처로 사용된 후 우연히 상처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산드로가 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덮개를 풀 때 수리 중에 피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 가설은 법의학 실험실이 새로운 현미경 검사 데이터를 제공할 때까지 그럴듯해 보였다. 분석은 피의 산화 정도가 명백히 그 출현 날짜를 2017년 5월로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론은 나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가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2017년 5월에 연결된 피의 산화에 대한 핵심 증거는 그날 밤 사건들에 대한 알바 자신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 수사는 그 저녁의 핵심 순간들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만약 알바가 정확히 2017년 5월에 오토만을 닫으면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녀가 빈첸조 실종 당일에 직접 그것과 상호작용했다는 의미였다. 이제 카라비니에리들은 알바의 행동과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깊이 연구해야 했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수사는 더 이상 빈첸조 실종 순간과 그녀 아파트에 가구 은신처가 나타난 것과 알바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오래된 노트북과 보증금을 찾으러 온 빈첸조의 방문은 어떻게 끝났을까? 2017년 5월 12일 오후 7시에 빈첸조가 알바 칼리에게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알레 19, 연경 파소다테. 7시에 너에게 들를게. 그날 저녁 빈첸조는 오래된 노트북을 가져가고 이전에 방 임대 보증금으로 알바에게 맡겨둔 돈을 돌려받을 예정이었다. 이 방문 시점에 알바와 빈첸조는 이미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했다. 7시경 계단 이웃인 연금수급자 루치아 M.I. 알바의 아파트에서 짧지만 충분히 큰 소리의 갈등을 들었다. 루치아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남자 목소리를 명확히 들었다. 알바와 빈첸조 사이에 그의 퇴거 전에도 어떤 금전적 갈등이 있었을까? 2016년 12월 10일 알바 칼리가 빈첸조로부터 날카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Ti denuncio all'Agenzia delle Entrate se non mi restituisci subito i soldi. 번역하면 네가 즉시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메시지는 알바를 세무당국과의 문제 가능성과 직접 연결시킨 첫 번째 기록된 위협이 되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수사의 빈첸조와 알바 사이의 금전 문제가 2017년 5월의 비극적 사건들보다 훨씬 전부터 지속되었다는 이해를 열어주었다. 수사관들이 2016년 알바 칼리의 금융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그녀가 전혀 어떤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알바가 정기적으로 집에서 음악 수업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현금으로만 수업료를 받고 결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팔레르모에서 그런 관행은 흔했지만 불법이었다. 동시에 어떤 갈등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알바와 빈첸조 사이에는 공식적인 임대 계약도 없었다. 그들의 금전적 관계는 전적으로 구두 합의에 기반했는데 이는 임대가 한 달 미만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빈첸조는 이미 8개월 동안 알바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이는 돈과 세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복잡성을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특히 임대 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 서면 문서의 부재가 완전히 확인되었다. 알바는 그들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않았고 빈첸조도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서면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입장을 만들었고 알바를 세무감사에 가능한 검사 앞에서 취약하게 만들었다. 위협이 담긴 문자가 언론에 알려진 후 빈첸조가 의도적으로 알바를 갈취했다는 가설이 나타났는데 세무상의 결과를 위협하여 그녀로부터 큰 돈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빈첸조가 살아있으며 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숨어있다는 가설도 들렸다. 이 가설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빈첸조의 은행 보고서를 요청한 결과 2017년 5월 12일 이후 그의 은행 카드가 한 번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된 600유로의 보증금이 알바 칼리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빈첸조가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가설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은행 보고서는 빈첸조의 600유로 보증금이 알바 칼리의 손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항상 갈등 전에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빈첸조가 실종된 날부터 그의 은행카드 활동이 없다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그가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직접 가리켰다. 따라서 이전에 추상적으로 보였던 갈등의 금전적 동기가 완전히 구체적인 윤곽을 얻었다. 돈, 갈취, 세무조사 위협이 수사관들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제 수사는 알바 자신과 그녀의 말, 그리고 빈첸조 실종 당밤 직접적인 그녀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이 말 후에 침묵이 찾아왔다. 루치아는 싸움 소음이나 다른 갈등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금전적 다툼의 사실 자체가 기록되었다. 바로 이 이웃의 짧은 증언이 수사의 중요한 점이 되었다. 카라비니에리들은 빈첸조가 알바에게 갈 때 노트북을 가져왔는지 알아보려 했다. 현관에는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 유일한 증인은 루치아였는데
그녀는 빈첸조가 중간 크기의 노란 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거기에 노트북이 있었는지는 여성이 명확히 할 수 없었다. 유해 발견 후 경찰이 팔레르모 검찰 영장 제122호 2023호로 실시한 알바 아파트 수색은 아무 결과도 주지 않았다. 빈첸조의 노트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알바의 물건들 사이에도 아파트의 다른 방들에도 없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은 노트북에 알바를 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을 수 있고 바로 그래서 노트북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알바 자신은 해가 될 만한 것의 존재를 부인했고 장치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확신했다. 이론은 아직 가설에 불과했고 수사에 의해 추가 검증을 위해 취해졌다. 후속 수색에서 명백해진 것은 노트북이 최종적이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갈등과 빈첸조의 실종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장치가 알백에서도 다른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의 부재는 그날 저녁 사건들의 연쇄에서 중요한 미해결 고리로 남았다. 수사관들은 마케다 거리에 가까운 전당포들과 전자제품 수리점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거기서 종종 의심스러운 출처의 장치들이 나타났다. 카라비니에리들은 빈첸조가 알바를 방문하기 전에 돈을 위해 노트북을 처분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수사 이론에서 언급된 피 묻은 담요를 누가 꺼냈을까? 담요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면? 알바와 빈첸조 사이 갈등의 금전적 동기가 명확해진 후 수사는 물질적 증거의 실종 세부 사항들로 돌아갔다. 중심적 수수께끼는 추정상 중요한 흔적들이 있었던 사라진 담요였다. 알바의 아파트를 철저히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요를 찾을 수 없었다. 2023년 4월 5일에 카라비니에리들이 팔레르모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에이미아 회사의 보관 기록들을 받았다. 쓰레기차의 운행 일지에서 특이한 세부 사항이 기록되었다. 2017년 5월 15일 새벽에 로마거리 격리구역 4번지에 위치한 컨테이너의 계획이 없던 과적이 발생했다. 이 컨테이너는 알바의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쓰레기차 운전사 지안니 RI 수사에 확인해 주었는데 그날 밤, 더 정확히는 새벽 5시경에 컨테이너 근처에 여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단 몇 초만 봤지만 잘 기억했다. 그녀는 꽤 큰 말아놓은 천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대충 쌓여 있었고 명백히 그것을 처리하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지안니는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생활상의 상황으로 여겼다. 수사관들이 지안니에게 여성을 얼굴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 물었다. 운전사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외모를 명확히 묘사했다. 여성은 마르고 피부가 검었으며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묘사는 8년 전 알바 칼리의 외모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전의 수사는 알바에게 공범자, 즉 무거운 물건 처리와 증거 처분을 도운 남성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지안니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쓰레기차 운전사는 컨테이너 근처에 한 여성만 있었다고 명확히 말했다. 남성 공범자에 대한 이론은 무너졌다. 카라비니에리들은 2017년 컨테이너의 쓰레기 잔여물을 확인하여 생물학적 흔적과 증거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DNA 수색 요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밤의 쓰레기는 오래전에 소각되었고 모든 물리적 흔적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는 정확히 알바가 피 묻은 담요를 버렸다는 직접적인 물질적 증거를 수사가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범자는 비록 증인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 상태로 남아 있었고 후속 수사에서 최종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수사는 사라진 담요 형태의 직접적인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범행 도구에 집중했다. 이 중요한 물질적 증거의 부재가 수사를 복잡하게 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경찰로 하여금 그 운명적인 전역에 사용된 도구를 밝히기 위해 알바의 아파트와 그 안의 물건들을 다시 철저히 연구하게 했다. 추정 살인 도구의 미세 입자들이 알바 아파트의 물건들과 일치할까?
2023년 11월 20일에 법의학 전문가들이 수사의 핵심 절차 중 하나를 마무리했다. 빈첸조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미세한 입자들의 연구였다. 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거운 금속 물체가 살인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했지만 이 순간까지 직접적인 물질적 확인은 없었다. 이날 두개골의 작은 균열에서 검은 주철 조각들이 추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금속의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즉시 샘플들을 정밀한 분광계 분석에 넘겼다. 이와 병행하여 수사관들이 알바의 아파트를 재검사했는데 그런 입자들을 남길 수 있는 인테리어 물건들에 집중했다. 악기들과 책들 사이 선반에서 수사관들은 오래된 기계식 메트로놈 위트너 탁텔 타이지에 주목했다. 메트로놈에 받침대는 주철로 만들어졌고 그것에서 명백히 조각 중 하나가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즉시 메트로놈의 금속이 빈첸조의 유해에서 발견된 샘플들과 일치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철저한 분광법이 실행되었다. 분석 결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놈 받침대의 주철 성분에는 철 94%와 탄소약 2%가 포함되어 있었다. 두개골 균열에서 추출된 조각들과의 일치도는 99.2%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그런 일치가 얼마나 희귀하고 의미 있는지 명확히 해야 했다. 법의학 전문가가 수사에 확인해 주었는데 다른 물건들과 그렇게 정확한 주철 성분의 우연한 일치 확률은 최소한이라고 했다. 이는 메트로놈 받침대가 거의 확실히 빈첸조에게 사용된 바로 그 도구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알바의 변호인이 즉시 전문 감정 결과에 반응하여 자신의 사건 버전을 제시했다. 변호사는 메트로놈이 비극적 사건 전에 우연히 떨어질 수 있었다고 추정했는데 이것이 받침대의 손상과 발견된 미세 입자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버전은 알백의 일시적인 구명줄이 되어 그녀의 변회에 어느 정도 기동의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수사는 이 설명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전문 감정을 계속했다. 이후 곧 전문가들이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 메트로놈 받침대의 내부 모서리에서 빈첸조에게 속한 미세한 피 방울들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이 기구의 우연한 낙하 버전을 상당히 훼손했다. 이제 사고 버전은 심각한 위협에 있었고 완전한 반박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수사는 알바칼리에 대한 공식 기소 준비에 착수했다. 주철 분석 결과와 추정 살인 도구에서의 피 존재를 포함한 모든 축적된 증거들이 기소장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아직 자신들의 결론 평가에서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최종 결정을 법원에 맡겼다. 2024년 6월 5일에 팔레르모 중죄법원이 알바 칼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알바는 오미치디오 프레테린텐치오날레, 미리 계획된 의도 없이 저지른 살인과 빈첸조 피해 유해 은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큰 외침이나 감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판결 선고 후 단지 짧은 정적과 건조하고 형식적인 순간만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2017년 5월 12일 저녁에 시작된 사건들의 완전한 연쇄가 복원되었다. 수사는 그날 저녁 알바와 빈첸조 사이에 반환되지 않은 600유로의 보증금과 빈첸조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확립했다. 바로 그때 알바가 그녀의 선반에 서 있던 메트로놈의 무거운 주철 받침대로 그에게 한 번이지만 강한 타격을 가했다. 이 한 번의 타격이 치명적이었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깨달은 알바는 범죄 흔적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빈첸조의 유해를 전월 오토만에 넣고 이전에 브리코센터에서 산 건축용 실리카 겔로 조심스럽게 덮었다. 가능한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알바는 캄파 비누를 추가했는데 이것이 그녀가 후속 년들 동안 은신처를 눈에 띄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 알바는 빈첸조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코스타 크루즈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자동 응답을 활성화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팔레르모를 떠났다는 착각을 만들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기계적이고 냉정했다.
그녀는 컴퍼메스로 오토만 덮개를 고정하면서 우연히 상처를 입었고 모든 피 흔적을 철저히 닦았다. 5월 15일 밤에 알바는 더러워진 담요를 로마 거리의 쓰레기 컨테이너에 버렸는데 이는 나중에 쓰레기차 일지와 운전사 지안니가 증언했다. 최종 심리에서 알바의 변호인은 그녀의 행동을 세무조사 위협과 금전적 압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공황, 정신적 붕괴의 결과로 제시하려 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 논증을 단호히 거부하며 알바의 행동이 연속적이고 완전히 의식적이었다고 선언했다. 알바 자신은 이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바닥을 보며 판사나 수사관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의 최종 발언 후 짧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알바 칼리는 18년의 자유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으로 수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